경북 의성과 안동, 경남 산청에 이어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26명이 숨지고 여의도 면적의 124배에 이르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어제 비교적 크게 반등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다음 달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상호 관세 계획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새벽에도 화상투약기에서 소화제와 피임약 등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화상투약기의 한약사 약국 설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소량이지만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하지만 경북 지역 산불은 주황산 국립공원을 덮치고 있고 동해안으로까지 확산할 기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희 기자. 네. 먼저 피해 상황과 진화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대본은 오전 6시 기준 26명이 숨지는 등 56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경북이 사망 22명 등 41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 대피 인원은 오전 5시 기준 3만 7천여 명입니다. 진화율은 산청 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등입니다. 울주 언양과 경남 진해는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또 이제 지역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북 북부 지역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송 쪽으로 번진 산불은 주황산 국립공원까지 덮쳤습니다. 새벽에 강풍을 타고 주황산 능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안동은 불이 시내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 명에 대한 이송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밤사이 전북 무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야산으로 번져 주민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진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오후에 대구, 경북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보돼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은 워낙 소량에다가 산불 권역이 광범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면적이 3만 6천여 헥타르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약 124배에 달합니다. 경북만 여의도 면적의 110여 배가 넘는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람은 순간 초속 15m의 서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주황산을 넘어 동해안으로 산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피즈 송태입니다. 부디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금융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자동차 관세 부과 경계감에 급락했는데요. 코스피도 반등한 지 하루 만에 다시 2620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먼저 오전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떤가요? 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하락해 2620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은 1,900억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0억과 1,300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는 초반부터 3% 내외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OU 편입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SM은 5일 연속 상승해 5% 가까이 올랐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업황 회복 기대에 6%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1원을 기록했다가 어제 종가보다 1원 내린 1,4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추진 우려가 지수를 짓눌렀죠. 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3% 내렸지만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S&P 500 지수도 1%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관세 전쟁 격화 우려가 커지면서 나스닥에 대한 충격이 컸습니다.
장 마감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4월 2일 다른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의 규제 강화로 5.7% 급락했고 테슬라도 자동차 관세 우려에 5.5% 하락했습니다. 암과 브로드컴, AMD 등 반도체 관련 종목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SBS BC 김종윤입니다.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재산은 약 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불경기에도 1억 6천만 원가량이 는 건데요.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각각 87억 원과 4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도 재산이 늘었네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8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부부의 예금액이 늘면서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억 9천만 원 늘었는데요. 한 권한대행 복귀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은 총 4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변동이 없었지만 채권과 증권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2억 원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구금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또 금융당국 수장들의 재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김병헌 금융위원장은 가족 명의로 총 7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가가 아닌 보증금 5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재산 신고액은 8천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은 1년 전보다 5천만 원가량 늘어난 17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 6천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 6천만 원 늘었는데요. 행정안전부 이복 5도 위원회의 이세웅 평안북도 도지사가 1,047억 원을 신고하며 압도적인 재산 1위에 올랐습니다. SBS BJ 정보윤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최근 다시 확대 재지정됐죠. 해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도 집값 상승 풍선 효과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집값에 대해 우려를 표했죠. 네, 우리 금융 상황 리스크로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3월 중순에 미칠 수는 있고요. 그것이 이제 3월, 4월, 그러니까 4월, 5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약 1% 하락하는 동안 수도권은 1.67%, 서울은 3.62% 상승할 정도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거셌는데요. 한국은행은 집값 상승세 확산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원리금 상환 부담에 매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드는 집값도 문제지만 취약차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죠. 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주춤했다면서도 취약차주 비중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취약 부문의 상환 능력이 저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약차주 비중은 지난해 4분기 기준 6.9%로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천 명 늘었고요. 취약 차주 비중도 13.7%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취약 부문의 부실이 늘어나면서 관련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또 분양가도 상승하면서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에 정부가 지분형 주택금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개인이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를 받아 소유권을 나눠 갖고 추후에 집을 팔 때 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분 투자 방식의 주택금융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소위 연끌을 해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분을 나눠서 집값을 낮춰주면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대출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판단입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시범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라고요? 네, 이번 제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집값의 70% 이내로 낮은 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신에 집을 팔 때 마찬가지로 차익의 일부를 정부가 나눠 갖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커 당시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분적립형 주택 등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검토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과거 이런 컨셉으로 시도들이 있었는데 시장에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떻게 하면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중저신용자 대출 특화은행으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당분간 중저신용자에게만 마이너스 통장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품이 막히는 건가요? 네, K뱅크 신용대출 상품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됐는데요. 이 중 하나인 마이너스 통장은 고신용자 전용 상품과 중저신용자 대상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만 당분간 신규 신청과 한도 증액 모두 신청이 불가합니다. K뱅크는 그동안 중저신용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을 운영해왔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품을 전반적으로 리뉴얼하기로 했다면서 중저신용자의 범위부터 신용평가 기준 등 종합적으로 보고 면밀히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 당분간 해당 상품을 아예 닫아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영업은행들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를 중저신용자로 봅니다. 현재 KCB 신용점수 기준으로 865점 이하라면 중저신용자에 해당됩니다. 혹시 이렇게 막는 이유가 최근 연체율이 늘거나 혹은 못 갚는 분들이 크게 늘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연체율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K뱅크의 지난해 전체 대출 연체율은 0.9%였는데요. K뱅크는 중저신용자 마이너스 통장의 연체율을 따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체 대출 연체율인 0.9%보다는 훨씬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선 K뱅크가 현재 카카오뱅크에 비해서는 비교적 미흡한 비금융 대안신용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모델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교보문고 등과 협력해서 독자적인 신용평가 점수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KCB, 나이스 등 평가기관의 신용점수가 비교적 낮더라도 매달 꾸준히 책을 사읽은 데이터가 누적된 고객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식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제부터 약국이 문 닫은 새벽에도 자판기를 통해 주요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 약 자판기가 참 생소한데 어떤 형태인가요? 네,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 투약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 투약기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화상 투약기 이용 시간은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평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 사이인데요.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8대만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위는 약국이 부족한 농촌 등으로 화상 투약기를 확대 적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화상 투약기로 살 수 있는 약의 종류도 많아진다고요? 네, 현재는 해열, 진통, 소염제, 진경제, 항히스타민제 등 11개 약품만 판매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소화제, 사전피임제, 청심원제,
수면 유도제 등 13개 약효군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규제혁 순위는 반려동물에도 처방 가능한 인체의약품에 대해 수의사가 직접 약품을 구매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바깥에서 만든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로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결국 자동차 관세가 먼저 발표됐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Liberation Day in America. We're going to take back just some of the money that has been taken from us we started off with a 2.5% base, which is what we were at, and we go to 25%. Business is com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so that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에게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연간 1,000억 달러의 새로운 관세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다음 달 2일에 발효돼 징수를 시작하는데 자신의 4년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큰 충격이 예상되는데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수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백악관이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간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또 이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죠. 이제 상호 관세 발표 일정도 재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설정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대로 다음 달 2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놀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상 국가를 묻는 질문에 모든 나라라고 답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자동차 관세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의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완공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80억 달러를 투입해 구축한 최첨단 자동차 제조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에 이은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으로 기존 공장과 함께 연간 100만 대 생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기차 아이오닉5 시범 생산을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대형 전기 SUV 모델 아이오닉 9 양산을 향후 기아와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생산해서 여기 시장에서 원하는 그 모델을 잘 생산해서 연간 30만 대 규모인 생산 능력을 증설을 통해 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경우 포드를 제치고 GM, 도요타와 함께 빅3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지난해 미국 판매량의 60%를 무관세로 판매할 수 있게 돼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폭풍도 상당 부분 비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공장 내부는 자동화와 AI 기술이 집약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으로 설계됐습니다. 고중량 도어 자동 탈부착, AI 기반 품질 검사는 물론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을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파토 공정에 투입되고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도 자동차 제조 과정에 새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향후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함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한때 기업 가치 3천억 원을 기록했던 명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반란이 입점 업체들의 정산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란의 기업 회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일단 지금 반란이 회생 신청을 한 게 맞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에 아직 접수된 내용은 없다며 반란이 공식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란의 이번 의혹은 입점 판매자가 반란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회생 관련 파일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는데요.
관련해 반란 측은 최근 정산금 지연 문제로 판매자 20에서 30명을 초청했다며 다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해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반란이 어려움에 빠진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24일에 발생한 정산 지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달 실리콘트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도 기업 가치를 10분의 1로 깎고 매출 목표 달성까지 조건으로 걸고서야 투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품 플랫폼 전반의 상황도 안 좋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 4천억 원에 달했던 반란의 카드 결제액 추정치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반란을 뒤따르던 트렌비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 정지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두나무로서는 시간을 번 셈인데 그러나 앞으로 당국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일단 두나무에 대한 제재는 보류가 된 거네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 정지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두나무가 지난달 27일에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에 대한 제재는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업비트에 대해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서구 대표를 비롯한 임원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뭔가요? 두나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FIU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FIU는 특근법의 취지가 자금 세탁을 막는 것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분은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오랜 기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가 내일 열립니다. 정기주총을 하루 앞둔 오늘 법원과 국민연금이 내일 주총의 향방을 결정지을 굵직한 결정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우선 법원이 오늘 영풍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내놓게 되죠. 그렇습니다. 영풍이 내일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린 판단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난 1월 열렸던 임시주주총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은 가족을 비롯한 자신의 우호 세력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 코퍼레이션 SMC에 넘겼습니다.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일종의 순환 출자를 만들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들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이 SMC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임시주총 통과 안건은 무효가 됐고 영풍과 MBK 측 의결권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SMC의 모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 코퍼레이션 홀딩스 SMH에 영풍 지분을 또 넘겼고 지난번과 같은 논리로 내일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영풍이 이에 재차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정기주총 전까지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으니 오늘이 데드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국민연금도 주총을 하루 앞두고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리네요. 그렇습니다. 고려아연 지분 4.5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오늘 오후 수탁자 책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주총 안건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합니다.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선을 19명으로 설정하는 안건에 찬성할지 여부가 핵심이고요. 고려아연과 영풍 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중 어느 쪽 후보들을 더 많이 찬성할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내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에 4개의 컨소시엄이 도전했습니다. 상반기 내에 예비인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일단 예비인가를 신청한 곳이 어딘가요? 네, 금융위원회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접수한 결과 한국소은행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AMG뱅크 등 4곳이 예비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모두 금융회사 관련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했는데요. 주요 주주 구성은 보면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끄는 한국소은행만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3곳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소소뱅크엔 소상공인 전국연합회와 경남은행 등이,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과 화재, 군인공제회 등이 투자했습니다. AMG뱅크는 추후 확정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내세우는 한국소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시장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함께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예비인가 신청 의사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면 오는 6월쯤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모두 10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당시보다 자본금과 자본 조달 방안, 사업계획의 포용성 배점이 높아졌습니다.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계획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